어머님, 요즘 갑자기 왜 아이들 못 봐주신다고 하세요? 전에는 안 그러셨잖아요. 영희야, 내가 요즘 무릎이 많이 안 좋아졌어. 의사 선생님도 무리하지 말라고 하시고. 어머님, 솔직히 말할게요. 시어머니라면 당연히 며느리와 손주를 도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 친정엄마는 몸이 안 좋으셔도 항상 도와주세요. 그런데 어머님은 무릎 아프다는 핑계로 못 본다는 말씀만 하시네요. 영희야, 나도 사람이야. 나도 아프고 힘들 때가 있어. 너는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고, 정작 내가 필요할 때는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게 얼마나 서운한지 알아? 내가 언제 너희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 있니? 보일러가 고장 났을 때도, 이사할 때도 모두 나 혼자 해결했어.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은 무료이니 오른쪽 아래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68살이 된 김순자입니다. 저는 오늘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품어왔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한 번도 누구에게 말한 적 없는 이야기지만 저 같은 시어머니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싶어서 용기를 냈습니다. 제 아들 민수가 지금의 며느리 영희와 결혼했을 때만 해도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아들이 좋은 짝을 만나 가정을 이루는구나 싶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며느리도 저에게 다정하게 대했어요. 하지만 신혼생활이 조금 지나자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느끼지 못했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바쁘니까 하며 이해하려 했죠. 며느리가 임신했을 때도 저는 한참 뒤에나 아들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기쁜 마음에 임신 축하한다며 200만 원을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무런 답이 없더군요. 나중에 아들을 통해 고맙단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출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실에 들어가니 안사돈이 먼저 와 계셨고 저는 마치 남처럼 뻘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저 손주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지만 며느리는 제가 병원에 가면 지금은 좀 피곤해요라며 면회 시간을 짧게 끝내곤 했습니다. 그래도 친정엄마가 더 편하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곤 했죠. 명절에도 항상 친정에도 가봐야 해요. 라며 시댁에는 짧게 들렀다 가거나 아예 오지 않는 경우도 많았죠. 그때도 저는 요즘 젊은 세대는 다 그렇지라며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젊었을 때는 시부모님과 같이 살았으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일을 했지만 시대가 변했으니 젊은 세대의 생각도 다르겠지 하고요. 한 번은 손주 진우가 태어나고 100일 잔치를 할 때였습니다. 며느리는 레스토랑을 예약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100일 잔치는 간소하게 레스토랑에서 할 거예요.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한대요. 당일이 되어 보니 친정 쪽 친척들은 거의 다 초대했더군요. 시댁 쪽은 저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자리에 앉아 있기보다는 계속 일을 도왔습니다. 음식 나르고 아이 기저귀 갈고 사진 찍어주고 반면 사돈은 주인공처럼 손님들 맞이하고 계셨죠. 행사가 끝나고 다들 돌아간 후 며느리는 친정엄마에게 엄마, 오늘 너무 고생했어라며 안아주었는데 저에게는 어머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라는 말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진우의 돌잔치 때도 비슷했습니다. 첫 돌은 친정에서 크게 한다면서 저는 참석만 하라고 했죠. 제가 할머니로서 뭐라도 준비할 게 있을까 물었을 때 며느리는 그냥 오시기만 하면 돼요라고 말했어요. 돌잔치 날의 행사의 중심엔 안사돈이 계셨고 저는 마치 일반 손님 같았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친정어른들이 좋은 자리에 앉았고 저는 구석에 앉게 되었어요. 사진 촬영 시간에도 친정 가족들이 앞줄에 서고 저는 뒷줄에 서게 했죠.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뭐라고 하면 아들 부부 사이가 불편해질 테니까. 라는 생각에 그저 미소만 지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혼자 울었어요. 손주의 첫 생일의 할머니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게 너무 서러웠거든요. 하지만 저는 계속 참았습니다. 아들이 행복해 보였으니까요. 그리고 내가 너무 옛날 방식으로 생각하나 하는 의심도 들었고요.
제 친구들 중에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 시어머니들이 많습니다. 모임에서 만나면 한숨을 쉬며 요즘 며느리들은 시댁을 남으로 여기나 봐라고 말하곤 하죠. 그래도 저는 항상 그래도 손주도 있고 우리 때와는 다르니까 이해해야지라며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점점 깊은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며느리와의 관계는 더욱 형식적이고 일방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제가 가장 서운했던 것은 며느리는 제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는 늘 바쁘다는 핑계를 댄다는 것이었습니다. 작년 겨울 갑자기 보일러가 고장 났어요. 한겨울에 난방이 안 되니 정말 발을 동동 굴렀죠. AS를 신청했더니 요즘 동파 수리가 밀려서 3일 후에나 방문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추운 집에서 어떻게 3일을 견딜까 싶어서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민수야, 보일러가 고장났는데 수리가 3일 후에나 된대. 혹시 그때까지만 너희 집에서 지낼 수 있을까? 아들은 알았어요, 어머니. 영희한테 물어볼게요 라고 했어요. 잠시 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죠. 어머님, 죄송한데 저희 집이 너무 좁아서요. 진우도 있고 공간이 없어서요. 그래도 한겨울에 난방이 안 되는 집에서 어떻게 지내니? 내가 조심히 지낼게. 제가 근처 모텔 알아봐 드릴게요. 요즘 모텔 시설 좋아요. 오히려 편하실 거예요. 결국 저는 추운 집에서 전기장판 하나 켜놓고 이불을 두껍게 덮고 3일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몇 주 후 안사돈이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고 할 때는 2달 동안이나 아들네 집에 머물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괜히 어찌나 서럽던지요. 얼마 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내일 제가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혹시 오후에 어린이집에 가서 진우 좀 데리고 계실 수 있으세요? 저는 물론 그래 알았다. 내가 데리고 있을게라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속상한 건 속상한 거고 내 마음 때문에 손주를 혼자 둘 순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며느리는 친구 결혼식, 친정어머니 생신, 동창회. 모임이 있어가 애를 봐줘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항상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도 저는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제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제 생일에는 어땠는지 아세요? 아들이 퇴근 후에 잠깐 들러 선물만 놓고 갔어요. 며느리는 진우가 어린이집에서 열이 나서 일찍 데려왔어요. 다음에 제대로 챙겨드릴게요. 라고 문자만 보냈죠. 하지만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며느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명절은 더 서운했어요. 설날이면 항상 친정에도 가야 하니까 시댁에는 오전에만 있을게요 라고 미리 선언하곤 했어요. 저는 며칠 전부터 차례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는데 며느리는 와서 1시간 정도만 있다가 이제 친정에 가야 해요 라며 서둘러 떠나곤 했죠. 다이어트 중이라며 음식도 제대로 먹지 않고요. 심지어 명절날 차례상을 제가 혼자 다 차렸는데 며느리는 주방에 들어와서 도와주기는커녕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음식을 치울 때도 마찬가지였죠. 어머님, 저는 진우바에서요. 괜찮으시죠? 결국 뒷정리는 온전히 제 몫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사를 하게 되었을 때에도 그랬어요. 40년 넘게 살던 집에서 나와 작은 아파트로 옮기는 날이었는데 며느리는 저희도 주말에 다른 일정이 있어서요. 라고 하더군요. 반면 며느리의 부모님이 이사할 때는 아들까지 휴가 내고 도와드렸다고 하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참았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아들과 며느리 사이가 불편해질까봐 하는 마음에서요. 그리고 제 시대에는 시어머니에게 잘하는 며느리가 미덕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가 보다 하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쌓여가는 서운함이 점점 더 커져갔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참고 또 참았습니다. 손주가 크는 모습을 보는 게 내 행복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요. 진우가 3살이 되었을 때 며느리는 둘째를 가졌어요. 기쁜 소식에 저도 덩달아 행복했습니다. 이제 손녀도 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죠. 며느리는 이번에도
임신 소식을 전화가 아닌 문자로 알려주더군요. 저는 바로 전화를 걸어 축하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혹시 필요한 거 있니? 라고 물었더니 영희는 망설임 없이 사실 입덧이 심해서 집안일을 하기가 힘들어요. 어머님이 가끔 와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죠. 물론 저는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일주일에 2번씩 아들네 집에 가서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음식도 해두었어요. 영희는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보거나 TV를 보면서 가끔 어머님, 여기도 좀 닦아주세요. 라고 말했죠. 저는 손주 진이도 봐주고 집안일도 하느라 진이 빠졌지만 그래도 임산부니까. 라고 생각하며 묵묵히 도왔습니다. 영희의 둘째 출산이 다가올 무렵 그 아이가 갑자기 저에게 말했더군요. 어머님, 출산하고 나서 산후조리원에 들어갈 건데 그동안 진우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은 산후조리원에 가면 2주는 기본이고 요즘은 3주까지 간다고 하던데 진우처럼 활발한 아이를 돌보는 게 걱정됐기 때문입니다. 아, 그리고 저희 집에서 봐주셔야 해요. 진우가 환경이 바뀌면 적응을 못해서요. 결국 저는 3주 동안 아들네 집에서 진우를 돌봤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활발한 3살 아이를 돌보는 게 제 나이에는 정말 힘들더군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지만 손주를 위해서 라는 생각으로 참았습니다. 며느리가 출산하던 날도 저는 진우를 돌보느라 병원에 가지 못했고 산후조리원에 있는 동안에도 저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산후조리원은 남편만 면회 가능하다기에 부모님까지는 안 되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방역에 더 신경 쓰나 보다 하고 넘겼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안사도는 거의 매일 산후조리원을 왔다 갔다 했더군요. 남편만 출입이 가능하다는 건 거짓말이었던 거죠. 며느리가 산후조리원에서 퇴소하고 며칠 뒤 처음으로 손녀 민지를 보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선물로 아기 옷과 금반지를 준비해서 아들네 집에 갔죠. 그런데 집에 들어가니 며느리의 친정 식구들은 이미 다 와 있었고 저에겐 인사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영희는 어머님 오셨어요. 라고 형식적으로 인사하더니 제가 건넨 선물을 대충 옆에 놓고는 친정어머니가 가져온 선물만 만지작거리며 좋아하더군요. 아들네 집에 2시간 정도 있었는데 저에게는 아이를 한 번도 안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아직 너무 작아서 조심해야 한다는 핑계였지만 친정어머니는 계속 아이를 안고 있었고요. 결국 저는 손녀의 얼굴만 살짝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에도 저는 종종 손주들을 보러 갔지만 며느리는 항상 오늘은 아이가 기분이 안 좋아요. 오늘은 좀 바빠요. 같은 핑계를 대며 짧게 만남을 끝내곤 했습니다. 반면 친정부모님은 주말마다 와서 하루 종일 머물렀고 자고 가는 날도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참았습니다. 딸이 아니라 며느리니까 요즘 세상이 그렇게 변했나 보다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점점 서운함이 자리 잡고 있었나 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진우는 벌써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고 둘째 민지도 3살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제 도움이 필요한 일도 늘어났죠. 손주들이 좋아서 저는 기꺼이 도와주었지만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며느리가 다급하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급하게 회사에 들어가야 해서요. 진우 학원 좀 데려다 주시고 민지도 봐주세요. 저는 무릎이 아파 병원에 가려던 참이었지만 손주들을 위해 바로 버스를 타고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는 밤 10시가 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오늘 급한 일이 있었는데 어머님 덕분에 잘 넘겼네요. 다음 날 우연히 영희 친구를 마트에서 만났는데 그 친구가 어제 영희랑 동창회 모임 참 재미있었어요 라고 말하더군요. 회사 일이 급했던 게 아니라 동창회 모임이었다니.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저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너무 서운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무 말 않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무릎 통증으로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지났어요. 주말이 되자 며느리가 또 전화를 해왔습니다. 어머님, 내일 민지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가 진우 학교 상담이 있어서요. 이번에도 저는 그래, 알았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무거웠죠. 그날 아침 무릎이 너무 아파서 겨우 걸음을 옮기며 아들네 집으로 갔어요. 민지를 돌보는 동안 무릎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래도 손녀를 위해 참고 놀아주었죠. 영희와 아들이 돌아온 것은 저녁 7시쯤이었어요. 두 사람은 분명 학교 상담만 간다더니 쇼핑백을 잔뜩 들고 들어오더군요. 게다가 식사까지 하고 온 듯했죠. 저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상담 잘 됐니? 쇼핑도 했네? 네, 상담 끝나고 잠깐 들렀어요. 어머님, 저녁 드셨어요? 마치 제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한 듯한 태도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무릎에 심한 통증이 와서 저도 모르게 아이고 하며 소파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그냥 무릎이 좀 아파서. 나 이제 집에 가볼게. 나이 드시면 무릎 정도는 다 아프시지. 그쵸, 어머님? 힘드시면 택시라도 불러드릴까요? 아니야. 버스 타고 갈.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대체 뭐 하는 걸까? 이렇게 이용당하기만 하다가 늙어 죽을 건가? 다음 날 아침 며느리에게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시터가 갑자기 못 온대요. 혹시 애들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순간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을 꾹 눌러 참았어요. 그리고 잠시 침묵 후에 대답했죠. 미안하다. 영희야. 오늘은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무릎이 많이 아파서. 그러자 영희의 목소리가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아,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제가 다른 방법을 알아볼게요. 그 말을 끝으로 영희는 전화를 끊었고 그 후로 일주일 넘게 연락이 없었습니다. 손주들이 보고 싶었지만 이번만큼은 제 건강을 먼저 생각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국 병원에 가보니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아있다고 하더군요. 의사 선생님은 무리하게 움직이면 더 나빠질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제 몸을 돌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무릎은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 약 먹고 좀 쉬니까 괜찮아졌어.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혹시 내일 시간 되세요? 시터를 구하려고 했는데 다 안 된대요. 영희도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하고. 또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올라오는 화를 참고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 민수야. 내일은 병원 예약이 있어. 의사 선생님이 꼭 오라고 하셨거든. 아, 예약 옮길 순 없는 거죠? 어떻게든 해볼게요. 그로부터 이틀이 지났을까요?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놀랐지만 며느리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어머님, 요즘 갑자기 왜 아이들 못 봐주신다고 하세요? 전에는 안 그러셨잖아요. 그 말에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영희야, 내가 요즘 무릎이 많이 안 좋아졌어. 의사 선생님도 무리하지 말라고 하시고. 며느리는 믿지 않는 눈치였어요. 그래도 집에서 아이들만 봐주시는 건데 그렇게 힘드세요? 저희는 요즘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맞벌이라 아이들 맡길 데가 없으면 제가 회사를 그만둬야 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쌓였던 서운함이 폭발할 것 같았지만 저는 최대한 감정을 누르고 이야기했습니다. 영희야, 나도 이제 나이가 있어? 무릎도 아프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아? 진우는 활발해서 뛰어다니고 민지는 안아줘야 하고. 내가 정말 힘들어. 그러자 영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럼 어머님은 저희가 어떻게 하길 바라세요? 제가 회사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가끔은 쉬어야 한다는 얘기야. 영희는 갑자기 일어서더니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할게요. 시어머니라면 당연히 며느리와 손주를 도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 친정엄마는 몸이 안 좋으셔도 항상 도와주세요. 그런데 어머님은 무릎 아프다는 핑계로 못 본다는 말씀만 하시네요.
그 말에 제 인내심의 끈이 끊어졌습니다. 영희야, 나도 사람이야. 나도 아프고 힘들 때가 있어. 너는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고, 정작 내가 필요할 때는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게 얼마나 서운한지 알아? 내가 언제 너희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 있니? 보일러가 고장났을 때도, 이사할 때도 모두 나 혼자 해결했어. 영희는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모습을 처음 봤을 겁니다. 명절 때도, 내 생일 때도 항상 친정만 우선이었지. 나는 항상 뒷전이었어. 그래도 내가 뭐라고 했니? 참고 또 참았지. 하지만 이제는 내 건강도 생각해야 해. 미안하지만 매일 아이들을 돌볼 수는 없어. 알겠습니다. 더 이상 어머님께 부탁 안 할게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영희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드디어 말했다는 해방감도 있었어요.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희가 울면서 집에 돌아왔다고 하더군요. 엄마, 영희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민수야, 나도 사람이야. 나도 가끔은 쉬어야 하고, 나도 존중받고 싶어. 그동안 얼마나 참았는지 너는 모를 거야.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제 마음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표현했으니까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며느리와의 관계는 완전히 냉랭해졌어요. 아들도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지 않았고 손주들 소식도 듣기 어려워졌죠. 가끔 전화해보면 바쁘다는 짧은 대답뿐이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을 때도 전화가 없었어요. 예전에는 적어도 어머님, 저희는 오전에만 갈게요 라고 연락이라도 했는데 말이죠. 저는 혼자서 명절 음식을 조금 준비했습니다. 혹시 오면 대접하자는 마음으로요. 설날 아침 제가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가 오늘 처가에 먼저 가야 해서요. 시간 되면 저녁에 들를게요. 그래, 알았어. 애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전해주렴. 전화를 끊고 준비해둔 음식을 보니 마음이 싱숭생숭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진 감정이었죠. 저는 혼자서 차례를 지내고 이웃집 할머니를 초대해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지만 아들네 가족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자 한 통이 왔죠. 어머니, 저희가 친정에서 좀 늦어질 것 같아요. 내일 찾아뵐게요. 하지만 그 다음 날도 아들 내외는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우연히 동네 슈퍼에서 진회 같은 반 친구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예전에 유치원 행사에서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죠. 어머나, 진우 할머니,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시죠? 네, 잘 지내요. 서아 엄마도 잘 지내죠? 그럼요. 이번 설에도 엄청 재밌게 보내신 것 같던데요? 명절 내내 집이 시끌벅적하던데요? 하긴 명절엔 그런 맛이죠.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친정에 간 게 아니라 자기네 집에서 친구들과 모임을 했던 거였어요. 그러면서 저에게는 거짓말을 한 거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제 정말 남이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놀랍지도 서운하지도 않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알게 되었다. 내 아들과 며느리에게 나는 이제 불편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손주들이 보고 싶지만 그 아이들도 점점 나를 잊어가고 있겠지. 하지만 괜찮다. 나에게도 내 삶이 있으니까. 이제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겠다. 다음 날부터 저는 제 생활에 변화를 주기로 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 등록해서 요가 수업도 듣고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여행 동호회에도 가입했죠. 아픈 무릎도 꾸준히 치료받으면서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혹시 이번 주말에 아이들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가 급한 일이 생겨서. 오랜만에 전화가 와서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또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미안하다, 민수야. 이번 주말에는 여행 동호회 사람들이랑 설악산 가기로 했어. 다음에 시간 맞으면 봐줄게.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마 아들이 놀랐겠죠. 그리고 앞으로는 미리 연락해주면 좋겠다. 나도 이제 내 생활이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갑자기 무슨 여행이세요? 저희 정말 급한데 여행 다음번에 가시면 안 돼요? 저는 그 문자를 읽고 웃음이 나왔어요. 저는 영희에게 간단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영희야, 나도 내 인생이 있단다. 급하면 다른 사람을 구해봐. 언제든 시간 맞으면 손주들 보러 갈게. 그렇게 저는 조금씩 제 삶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고 취미 활동도 하나둘 늘려갔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져서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어요. 손주들이 보고 싶을 때면 간혹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죠. 며느리가 전화를 받으면 어색한 대화가 이어졌죠. 아이들은 잘 있니? 네, 다 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의 차가운 반응에 상처받지 않게 되었거든요. 그저 손주들 소식만 들을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진우의 초등학교 입학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 화요일에 진우 입학식이에요. 그래. 나도 가도 되니? 네, 오셔도 돼요. 입학식 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학교에 갔습니다. 손주의 첫 입학식인데 할머니로서 참석하지 않을 수 없었죠. 진우에게 줄 선물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진우가 좋아하는 피규어와 색연필 세트였습니다. 학교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학부모와 가족들이 와 있었습니다. 민수야, 나 학교 왔어. 어디 있니? 저희는 정문 쪽이에요. 정문으로 가보니 사돈과 함께 있는 아들 가족이 보였습니다. 할머니라고 외치며 달려오는 진우를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진우 멋지게 커서 학교 다니는구나. 며느리와 사돈과는 형식적인 인사만 나눴습니다. 특히 안사돈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사돈 오랜만이네요. 요즘은 건강하세요? 말은 안부를 묻는 것 같지만 눈빛에서 이제야 나타나네라는 비난이 느껴졌습니다. 입학식이 끝나고 단체 사진을 찍을 때였습니다. 진우야, 할아버지 할머니랑 사진 찍자. 할머니도 같이 사진 찍어요. 그러자. 어머님도 같이 찍어요. 사진을 찍은 후 진우에게 선물을 건넸습니다. 우리 진우 학교 입학 축하한다. 와, 공룡이다. 색연필도 있어. 고마워요, 할머니. 진우야, 이미 집에 색연필 많잖아. 이건 할머니가 준 거니까 특별해요. 어머님, 저희는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진우야, 학교 생활 잘하렴. 할머니도 같이 가요. 죄송해요, 어머님. 오늘은 친정 식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엄마, 다음에 같이 식사해요. 괜찮아. 나도 오늘 복지관 친구들과 점심 약속이 있어. 진우야, 할머니 이제 가볼게. 학교 생활 재미있게 하렴.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는데 진우가 할머니, 다음에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라고 외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 보였죠. 며느리의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제 나는 정말 남이구나라는 현실을 또 한 번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체념이라기보다는 담담한 수용이었어요. 입학식 이후로 몇 달이 지났습니다. 손주들 생각에 가끔 전화를 하곤 했지만 대부분 며느리가 받으면 짧게 통화를 끝내버렸습니다. 아이들은 학원 갔어요. 지금은 바빠요 같은 말로 말이죠. 저는 정말 제 삶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서예 수업도 듣고 동네 공원에서 하는 노인 태극권 모임에도 나갔죠. 덕분에 무릎 통증도 많이 좋아졌고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 친구들과 점심을 먹고 있는데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수업 중이었지만 혹시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전화를 받았죠. 어머님, 죄송한데 부탁드릴 게 있어요. 무슨 일이니? 제가 이번 주에 중요한 학부모 모임이 있어서요. 남편도 같이 가기로 했는데 애들을 봐줄 사람이 필요해요. 시터가 갑자기 개인 사정으로 못 온대요. 또 갑작스러운 부탁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주말은 서예 동호회 전시회가 있었죠.
제 작품도 몇 점 걸리는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미안해, 영희야. 이번 주말에는 내 서예 작품 전시회가 있어서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구나. 전화기 너머로 영희의 당황한 숨소리가 들렸어요. 분명 제가 거절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겠죠. 서예 전시회요? 어머님, 그건 다음에도 할 수 있잖아요. 이번 모임은 진우 학교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자리인데. 예전에는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겠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영희야, 너의 모임이 중요한 것처럼 내 전시회도 나에게는 중요한 일이야. 1년 동안 준비한 작품들이 전시되는 날이거든.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아. 하, 정말 실망이네요. 손주들도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 말의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물론 보고 싶지. 하지만 너희가 나를 필요로 할 때만 손주들을 볼 수 있다면 그건 진정한 관계가 아니잖니? 다음에 시간 될 때 내가 아이들 보러 갈게. 알겠습니다. 전시회 날 제가 쓴 자아라는 작품이 특히 많은 분들의 호평을 받았고 친구들과 축하 자리도 가졌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엄마, 영희가 어머니께 아이들 봐달라고 했다면서요? 그래, 그랬어? 하지만 내가 이번에 서예 전시회가 있어서 못 봐준다고 했어. 아들은 잠시 침묵했어요. 아마도 영희가 제 거절에 불만을 토로했을 거예요. 영희가 많이 서운해하더라고요. 학교 학부모 모임이라 빠지기 어려웠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죄책감을 느꼈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민수야, 나도 내일이 있단다. 1년 동안 준비한 전시회인데 그냥 빠질 수는 없잖니? 너희 젊은 사람들만 일이 중요한 게 아니야.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어요. 그래도 나중에 시간 되시면 애들 좀 봐주세요. 영희가 요즘 많이 바빠서. 시간 될 때는 언제든지 도와줄게. 하지만 미리 이야기해 주렴. 나도 이제 내 생활이 있으니까.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드디어 제 목소리를 제대로 낸 것 같았거든요. 일주일 후 복지관 앞에서 놀랍게도 아들을 만났습니다. 일부러 찾아온 것 같았죠. 엄마, 저 왔어요. 민수야, 웬일이니? 그냥 엄마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서요. 요새 서예도 하시고 바쁘신 것 같아서요. 아들과 함께 근처 카페에 앉았어요. 어색한 침묵 후에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솔직히 제가 전에 영희 편만 들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 말이 갑작스러워서 놀랐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니? 저번에 엄마가 거절하신 후에 영희가 많이 화를 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보니 엄마가 항상 저희 일정에 맞춰주실 수는 없잖아요. 엄마도 엄마 생활이 있으신데. 그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제 입장을 생각해 준 적이 오랜만이었거든요. 고맙다, 민수야. 너희를 돕고 싶지만 나도 이제 나이가 있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아?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영희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니까 서운할 때도 있었어. 아들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제가 좀 더 신경 쓸게요. 그 만남 이후로 아들이 가끔 전화해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물론 며느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적어도 이전처럼 일방적으로 제 시간과 정성을 요구하지는 않았죠. 무엇보다 제 자신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 없이 제 삶을 즐길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복지관 활동도 더 열심히 하고 여행 동호회 활동도 시작했어요.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죠. 이제는 며느리가 연락해도 제 일정과 상황에 맞게 대응했어요. 도울 수 있을 때는 기꺼이 도왔지만 어려울 때는 단호하게 거절했죠.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관계에 균형을 가져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추석이 다가왔어요. 예전에는 명절 때면 마음이 무거웠지만 이번에는 아니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경북 안동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추석 일주일 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추석에는 댁에 찾아뵐게요. 차례도 지내고요. 아들이 먼저 명절에 오겠다고 한 건 오랜만이라 순간 놀랐습니다.
미안하다, 민수야. 이번 추석에는 친구들이랑 안동 여행을 가기로 약속했어. 여행이요? 명절에요? 그래. 복지관 친구들이랑 가는 처지 여행이야? 이미 예약도 다 했고. 아들이 잠시 말을 잊지 못했어요. 아마 명절에 엄마가 집에 없다는 상황을 상상도 못했을 테죠. 그런데 엄마, 차례는 어떻게 지내요? 영희도 제대로 차례상을 차리는 법을 잘 모르고. 그 말에 절로 웃음이 났어요. 이제 와서 그게 걱정이냐 싶었습니다. 이제 와서 차례를 걱정하는 거니? 작년 추석에는 한 번도 연락도 없던 것 같은데. 죄송해요, 엄마. 그때는 제가 너무 영희 편만 들었어요. 이제는 달라지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엄마랑 함께하고 싶었는데. 마음이 조금 흔들렸지만 이미 친구들과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같이 보내자, 민수야. 이번에는 내가 먼저 약속한 게 있어서. 차례상은 내가 메모해 줄 테니까 그대로 하면 돼. 전화를 끊고 차례상 차리는 법을 메모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정대로 친구들과 안동으로 여행을 떠났죠. 추석 당일 아들에게서 사진이 왔습니다. 차례상을 차려놓은 사진이었는데 메모한 대로 잘 차려놓았더군요. 엄마, 잘 챙겨 드시고 좋은 여행 되세요. 친구들과 함께한 안동 여행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하회마을도 구경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옛 추억도 나누었죠. 여행에서 돌아온 후 아들 가족이 찾아왔어요. 손주들 손에는 선물도 들려 있었죠. 할머니, 여행 잘 다녀오셨어요? 이거 할머니 선물이에요. 진우가 건넨 선물을 열어보니 손수 그린 그림이었어요. 이번에는 그림 속에 저도 포함되어 있었죠. 우리 가족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어색한 표정이었지만 그래도 예의는 차리려고 하더군요. 어머님, 여행은 즐거우셨어요? 응, 정말 좋았어.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가는 여행이라 더 특별했지. 어머님, 죄송했어요. 제가 그동안 많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이 진심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겉으로나마 사과를 하는 모습이 새로웠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제가 그 말에 감동하고 바로 마음을 열었겠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괜찮아, 영희야. 우리 이제 서로 존중하면서 지내자. 아들 가족이 떠난 후 제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달라진 것은 아마도 제가 달라졌기 때문일 거예요. 이제 저는 더 이상 필요할 때만 찾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당당한 한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그 후로도 며느리는 여전히 가끔 아이들을 봐달라고 부탁했지만 이제는 훨씬 공손하게 미리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 일정에 맞춰 도와줄 수 있을 때만 도와주었죠.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관계는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완전한 화해나 가까운 관계는 아니었지만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죠. 지금 저는 68세의 보통 할머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행복을 위해 때로는 아니요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관계의 시작일지도 모르니까요. 여러분, 저는 이제 제 삶이 더 행복하고 풍요로워졌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8년을 살면서 깨달은 것은 나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인 희생만 하던 제 모습을 버리고 당당한 김순자로 살기 시작하니 오히려 관계가 더 건강해졌습니다. 이제는 며느리도 예전처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손주들도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자신의 행복을 위해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보세요.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아가는 첫걸음일 테니까요.